유머와 아이러니. 유머와 아이러니는 흔히 수사학적 기술에 속한다 합니다. 들레즈는 여기서 더 나아가 물음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철학적 스타일의 자리를 유머와 아이러니에 부여합니다. 이때 스타일이란 니체와 마찬가지로 사유나 철학의 내용과 상관적인 표현 형식을 뜻합니다. 즉, 단지 기교가 아니라 내용 자체를 끌고 가거나 내용을 역으로 규정하는 사유의 표현 형식이란 말입니다. 일단 간단히 대비하면 아이러니는 묻거나 반문하는 형식으로 거슬러 올라가 답을 제시하는 기술이라면 유머는 답하거나 추종하는 형식으로 내려가며 물음을 던지게 하는 기술입니다. 철학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가졌던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소크라테스식 아이러니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이는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주류 철학의 스타일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머는 단지 희극적 성격의 예술이나 언행 혹은 농담 같은 극히 주변적인 지위만을 갖고 있었지요. 들레즈는 오랜 전통의 아이러니에 반하여 유머의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문의 형식을 취하는 아이러니의 부정적 방법과 대비되는 유머의 긍정적인 방법에 조금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단순화하는 게 될 겁니다. 특히 아이러니의 위상이나 그에 대한 평가는 길지 않은 시기에 달라져 갑니다. 먼저 아이러니는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 이유나 근거를 묻는 물음의 기술입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변증술에서 즐겨 사용한 방법입니다. 가령 상대방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물으면 상대는 정의로운 사람들이나 사례들을 들어 말합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다시 묻습니다. 그런 사례가 아니라 그 사례들을 정의롭다고 하게 할 근거 내지 원리가 무엇인가가 내가 묻는 것일세. 즉, 무엇이 그들이 정의롭다고 하게 하는가, 덕이나 아름다움 등 모든 핵심 개념에 대해 이런 물음을 던져 결국 상대방이 모르겠다고 말하게 만듭니다. 내 자신을 알라, 즉 내 자신의 무지를 알라는 명법을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지에 내몰린 상대에게 정의란 무엇인지 덕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처럼 물음을 통해 좀 더 상위의 답으로 근거 내지 원리로 올라가는 상승의 기술이 아이러니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수용케 하는 기술인 셈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현명한 자네가 좀 알려주게. 알다시피 자신이 무지하지 않으면서 무지를 가장하여 묻는 것이고 이로써 뭔가 안다고 생각했던 이들의 무지를 폭로하는 겁니다. 가장의 방법을 이용해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고 그의 무지를 최대치로 증폭시켜 드러내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말과는 반대로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낮추는 방법이란 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의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식 아이러니라는 말에는 조롱과 풍자, 면박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부정성의 힘이 아이러니의 동력이라 하겠습니다. 들레즈는 데카르트나 칸트의 의심을 하고 물음을 던지는 방법 또한 이러한 아이러니 개념에 속한다고 봅니다. 데카르트는 감각적인 것이나 학습된 것, 모든 통념들에 대해 의문을 던집니다. 그런 의심을 통해 더는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근거에 도달하려 하지요. 나라는 한 개인의 판단에 대한 의심을 통해 그 모든 판단을 떠받쳐주는 가장 높은 원리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칸트는 휴메 회의주의로 인해 진리의 가능성이 사라진 듯 보이는 상황에서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질문을 통해 그 또한 의심스러운 경험에 좌우되지 않는 선험적 형식을 찾아냅니다. 진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형식을. 이들뿐 아니라 진리나 확고한 것, 최고의 원리나 근거를 찾으려는 철학자는 모두 이런 의심과 물음을 통해 사유합니다. 모두 아이러니의 철학이지요. 물음을 던지며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거기다 답을 적는 아이러니와 반대로 유머는 하라는 대로 충실하게 따라 내려감으로써 그 명령이나 규칙을 물에 빠뜨리는 기술입니다. 카프카의 소설 성고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작품에서 아들 게오르그에게 장광설을 늘어놓던 아버지는 끝내 아들에게 물에 빠져 죽을 것을 선고합니다. 그러자 게오르그는 그 선고대로 집을 뛰쳐나가 다리 위에서 강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래도 전 부모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중얼대면서 명령에 극히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거지요. 당혹스럽게도 소설은 거기서 끝납니다. 이거 뭐지? 싶은 결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에게
나가 죽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정말 나가 죽어버린다면 어떨까요? 그 죽음은 그 명령에 대한 과도한 충실함을 통해 그렇게 말한 사람을 난감하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 명령 자체를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이러니와 유머는 웃음을 이야기하는 상반되는 두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승의 방법인 아이러니는 상대를 바보로 낮추며 웃음을 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항상 그렇게 하지요. 하강의 방법인 유머는 자신을 바보로 낮추며 웃음을 야기합니다. 아이러니의 웃음이 고상한 자리를 차지한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부정적 웃음이라면, 유머의 웃음은 낮은 사람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고상하지 않은 세상을 긍정하는 따뜻하고 여유 있는 웃음입니다. 중국의 선승 다나는 이런 유머의 아주 멋진 사례를 제공합니다. 어느 겨울날 다나 스님이 몹시 가난한 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참기 힘들 만큼 추운데 장작이 없어서 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 성큼 대웅전에 들어가 셀있던 목불 중 하나를 들고 와 도끼로 뽀개 불을 뗐다고 해요. 이 얘기를 들은 주지가 놀라 달려와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어쩌자고 불상을 태우는 거요? 불상을 태워 사리를 얻으려고요. 불상을 태워 무슨 사리를 얻겠다는 거요? 그래요? 그럼 저기 있는 불상 2개도 마저 가져다 불을 뗍시다. 소크라테스라면 여기서 주지에게 불상이 무언지, 나무 조각을 불상으로 떠받들게 하는 근거가 무언지, 즉 부처란 무엇인지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나는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지의 비난 어린 물음에 부처나 고승들의 시신을 태우면 사리가 나온다는 불교의 통념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며 능청스레 대답하고 있지요. 이를 통해 불상과 부처를 동일시하는 통념이 단번에 웃음거리가 되며 와해됩니다. 통념에 따라가면서 통념에 반하는 지점으로 통념을 끌고 내려가는 거지요. 의미로 채워진 통념을 무의미로 밀어넣어 부처나 불상에 대해 혹은 불도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계열화를 들레즈는 역설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단하는 상대방의 무지를 공격하며 더 높은 원리나 근거를 향해 상승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목불을 태워 사리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스스로 바보가 됨으로써 비난을 자초합니다. 그 비난에 대해서도 반문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리가 안 나온다면 나도 추운데 나머지 목불마저 장작으로 씁시다 라며 통념을 다시 따라가자고 할 뿐입니다. 아이러니는 상대가 말하는 것에 대해 반문하기 위해 자신이 무식하다고 하며 낮추지만 실은 똑똑하다고 믿는 상대를 조롱하고 반박하며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유머는 상대의 비난마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똑똑하다더니 뭐야? 가 아니라 맞아, 내가 사실 좀 미련하지 하며 한술 더 뜨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상대의 비난에 빠져나오기 힘든 늪속으로 끌고 들어가 같이 죽는 겁니다. 규칙에 너무 충실하게 따르는 바보가 되어 그 바보 같은 언행을 하게 하는 규칙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부조화와 모순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가 언제나 원리를 정립하는 방법만은 아닙니다. 이 또한 도덕이나 법 등 삶을 지배하는 원리에 대해 반문하는 비판의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드의 작품 소돔 121은 극단적 폭력을 위해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 가학하는 자들을 통해 법이야말로 폭군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미덕의 불운의 주인공 쥐스티는 더할 수 없이 착한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못된 놈들에게 시달리며 불행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드는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착하게 살다가 이렇게 불행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소크라테스가 그 상위의 원리를 제시하기 위해 묻고 있다면 사드는 그런 원리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물음만을 던집니다. 이처럼 감추어 놓은 답을 최고 원리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물음을 반복하며 정작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드러내려 할 때 아이러니는 비판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아이러니는 문제들을 계산하거나 그 문제들의 조건을 규정하는 데 필요한 미분화들을 수행하는 문제와 물음의 기술이고 이념과 결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념이 전체를 근거짓는 원리인지 아니면 답없는 물음의 반복인지가 소크라테스와 사드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드가 아이러니의 비판적 기술을 보여준다면 마조흐는 유머의 비판적 기술을 보여줍니다. 마조히스트란 고통에서 쾌락을 얻는 자란 통념을 비판합니다. 쾌락을 추구한다면 고통의 대가로 지불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법의 명령임을 알게 되었을 때 왜 쾌락의 대가가 고통이냐고 반문하는 아이러니스와 반대로 마조히스트는
쾌락을 위해 고통을 청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쾌락을 금지해왔던 그 법의 지고성이 모든 쾌락의 가능성을 부여해주는 양 행동함으로써 처벌이라는 위협을 통해 욕망의 충족을 금지하던 법이 처벌 후에는 당연히 욕망의 충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가 통념에 대한 물음을 통해 올바른 지식, 원리에 입각한 지식으로 밀고 올라가는 상승의 기술이라면 유머는 규칙에 대한 과도한 추종을 통해 통념을 역설로 무의미로 밀고 내려가는 하강의 기술입니다. 아이러니에게 중요한 것이 물음이라면 유머에게 중요한 것은 과도함이나 과장 같은 방법을 써서 얻어지는 강도입니다. 당혹으로 밀어넣는 강도가 없다면 규칙에 복종하는 것은 유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아이러니는 이념으로 상승하는 물음과 문제의 기술이고 유머는 개체를 향해 하강하는 감성적 유희의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아이러니는 유머와 더불어 비판의 방법 중 하나가 되고 이념과 강도라는 차이 철학의 핵심 개념과 연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레즈는 끝내 양자를 동렬에 놓을 수 없다고 보는 듯합니다. 차이와 반복 이듬해에 출간된 의미의 논리에서 그는 아이러니의 모든 형상의 공통된 점은 그것이 특이성을 개체나 인칭의 테두리에 가둔다고 비판합니다. 이데아의 보편성도 코기토도 선언적 형식의 보편성도 모두 개체로부터 시작해 개체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반면 유머는 전개체적이고 비인칭적인 특이성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역설적 표면을 주파하는 유목적 특이성과 우발점과 손을 잡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싶지요? 가령 수용시설의 개 같은 처우에 대해 내가 개냐? 라며 항의하는 사람은 나라는 개인에서 시작해 인간이란 보편성으로 상승하고자 하며 이로써 나라는 개인에게 인간다운 처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이러니의 방법으로 비판하는 것이지요. 이로써 그는 마땅한 개인적 삶으로 인간적 처우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반면 그런 처우에 대해 그래 나는 개다. 그러니 나는 개처럼 행동하겠다면서 소리 지르고 규칙을 전혀 모르는 듯 행동하고 개처럼 아무 곳에나 변을 보고 하는 항의의 방법도 있습니다. 개라는 개체의 자리로 내려감으로써 그는 개라는 말로 표현된 전개체적 특이성과 비인격성, 비인칭성을 증폭시켜 자신이 속한 장의 특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개나 인간의 통념에 반하는 역설을 통해 무의미의 물결이 범람하게 하는 겁니다. 그 특이성 인근의 우발점을 불러들여 개와도 인간과도 다른 새로운 삶의 가능지대를 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러니와 유머는 상이한 삶의 방법, 상이한 정치의 방법이기도 하다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과 목소리를 구별하면서 인간만이 말을 갖고 있다 한 적이 있습니다. 항의의 소음을 목소리로 몰아내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 자신의 항의가 로고스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이러니의 정치학이라면 자신의 말을 동물의 목소리로 끌고 내려가 동물 되기를 하려는 시도는 말과 소리의 새로운 관계를 창안하려는 유머의 정치학이라고 하겠습니다.